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네, 뉴스 3이니까 뭐 제가 진행을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권순우 그 팀장이 뉴스 3 한 지 얼마나 됐죠? 한 6개월 됐나요? 그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한 3년 넘게 뉴스 3을 하다가 이렇게 넘겨졌잖아요. 그죠? 예. 근데 훨씬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참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뉴스 3 할 때는 제 아침 새벽 시간이 진짜 황폐했는데 뉴스 3 하니까 조금 여유가. 자, 오늘 첫 번째. 예, 어제 주말에 네. 내일 무슨 일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살살 뉴스를 좀 봤는데 네. 뉴스가 사실 이게 경제 뉴스는 아닌데 그 뉴스 3 전해드리기 앞서서 무서운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일단은 그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중국이 그 대만을 포위하고 3일째 그런 봉쇄 훈련을 예. 좀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또 하나 아니 그거 우리 것도 나갔다며. 그러니까요. 아이씨.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상황이 나갔다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뭐 그 포를 좀 무기를 좀 요청을 했는데 그게 뭐 미국이 쓰는 거냐 우크라이나가 쓰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내용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동맹국인데 그러니까 우리 것까지 그렇게 또 몰래 봐야 되나 좀 와서 좀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들이 좀 이어지면서 군사적으로도 조금 불안한 뉴스들이 좀 있었다라는 소식 좀 알려드리고요. 네. 첫 번째 뉴스는 금요일 날 장은 안 열렸는데 고용 지표는 발표가 됐습니다. 네, 고용 지표가 고용 열기가 조금은 진정되는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 미국 노동부가 3월 비농업 일자리가 23만 6천 개. 23만 6천 개라고 그러면 숫자로 말씀드리면 좀 감이 잘 안 오니까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23만 8천 개. 2천 개? 2천 개 정도 이렇게 뭐 조금 밑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일자리가 31만 1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5만 개 정도가 빠진 거고 두 달 연속 시장 예상을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1월, 2월이 굉장히 강하게 1월 달에 나왔었어요. 몇 개였죠? 내가 얼추 집니다 그때 뭐 너무 많이 50만 개 나오고 50만 개, 60만 개 뭐 그렇게 나왔던 나왔잖아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면은 과열된 고용 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즉슨 고용 시장이 조금 과열이 좀 나슨해지면 뭐 금리를 그렇게까지 세게 올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업률이 3.5%더라고요. 예, 3.6에서 3.5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뭐 강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코로나19 이전에 한 23만 6천 개 정도 됐었으니까 지금도 23만 개면은 23만 6천 개라는 숫자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거죠. 그러니까 연기 과열을 조금 고용 지표만 보면 조금 눌러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뉴욕타임즈가 얘기한 거는 이 중에서도 그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 둔화된 거를 좀 주목을 했어요. 실질적인 그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임금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조금 더 좀 도도하다는 거죠. 안 그러시면 좀 올려주셔야죠. 요게 조금 세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4.2% 증가하긴 했는데 2월에는 4.6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평균 임금 증가율이 조금 꺾였다라는 점이 그 미국 연준에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물가 상승보다 한참 아래네요.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연준에는 반가운 소식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좀 올리긴 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워낙 단결이 급락해가지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하게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12일에 CPI 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맞춰서 연준 의사록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매크로한 얘기는 이번 주에 조금 CPI와 연준 의사록을 통해서 좀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의 고용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고요. 두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는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함께 봐야 되는 뉴스들이 좀 많아서 얘기를 준비했는데 일단 테슬라가 중국에다가 메가팩
배터리 공장이죠. 저장장치 메가팩 공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다 중국이랑 미국이 좀 거리를 좀 두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테슬라가 거기다 공장을 새로 짓겠다라는 게 발표가 된 겁니다. 배터리 공장이에요? 배터리 공장입니다. 배터리 공장인데 메가팩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쓰는 것보다는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일단 태양광 패널 사업이 있어요, 테슬라에. 네. 그럼 거기서 전기를 이제 태양광으로 만들고 나면 그거를 에너지 저장 장치에다 저장을 했다가 그거를 테슬라 전기차에다가 충전을 하는 그런 구도고. 네. 그리고 이 메가팩이라는 거는 일종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쭉 연결해 가지고 에너지가 비쌀 때는 팔고 예. 뭐 쌀 때는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구상이에요. 네. 근데 이게 중국이 이번에 양회 이후에 보아오 포럼 거치면서 예. 저희 이제 조금 살만하고 많이 열어 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투자 좀 해주세요. 이거를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그렇죠. 첫 번째 게시를 하는 시기군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쏴드리겠습니다. 그럼 딱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뭐 이번에 올해 3분기에 착공을 하면 내년 2분기쯤에는 생산을 시작할까라는 거고 연간 한 10,000개 정도의 메가팩을 만들어서 저는 이 표현도 좀 특이했는데 전 세계에 판매할 예정이다. 전 세계는 미국도 포함이에요. 근데 유럽에서도 지금 그 중국산에 대해서 좀 규제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 세계에 판매할 예정이다라는 표현이 적합한지가 저는 조금 눈에 들어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지금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있는 그쪽 클러스터에다 같이 설치가 된대요. 근데 거기가 지금 전 세계 생산량의 52%. 그러니까 모델 3와 Y의 전 세계 생산량의 52%를 테슬라는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예. 50%가 넘어요. 그렇죠. 기가 상하이에서 만들고 있는데 예. 여기에 더해서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예. 이번 주말에 중국 간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중국에 가서 그 상하이 공장 한번 들러보고 그리고 리창 신임 그 중국의 총리를 만난다라는 뉴스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중국 그 시진핑 주석 3년임 이후에 테슬라의 CEO가 방문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이게 자꾸 이렇게 머리를 자꾸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들이 지난주에 마크롱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같이 아주 극진히 대접하더라고요. 대접을 했죠. 네. 그러고 났더니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뭐 마크롱 대통령이 와서 좀 좋은 소리 좀 해주고 갔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중국이 뭐 줘야 될 걸. 줘야죠. 네. 그래가지고 그럼 깔끔하게 비행기 160대 쏜다. 주문. 뭐예요? 네, 구매 버튼 눌렀습니다. 에어버스? 네,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 그 단체 주문을 딱 클릭. 그러니까 마크롱이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보면은 예. 그 외교 이런 걸 잘해요 보면 내부에서는 지금 뭐 화염병 던지고 난리던데. 맞아요. 예? 예, 밖은 일은 좀 잘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생색을 딱 내주면서 그냥 냉상 내주고서 끝난 게 아니라 딱 돌아서니까 이게 딱 해서 이렇게 착 160대. 또 에어버스라는 게 뭐 프랑스만 관련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거기다가 헬기 50대 옵션 딱 그 주문 넣고 갔고요. 그랬더니 또 에어버스가 중국의 조립 라인 두 번째 슬쩍 또 밀어넣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저 이든이 형은 뭘 하는지 몰라. 굉장히 복잡한 그런 네? 셈법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예,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세 번째 가격 인하. 모델 S하고 X는 $5,000도 가격 인하했다라고 보도가 좀 나왔고요. 이게 벌써 세 번째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델 S하고 Y도 이거는 약간 그 보급형 차량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와 $2,000 또 인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좀 크게 배터리 공장 물론 이게 ESS 공장이긴 하지만 크게 만드는 한편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을 좀 다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시장 거는 장악력을 더 높이려고 그런 거겠죠. 예, 전반적으로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포기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거고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자 가격을 낮추면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또 12일에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중요한 뉴스가 그 에코프로 삼총사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11일이군요. 네. 이건 약간 농담 삼아서 드렸던 얘기고요. 워낙 관심이 뜨거운 회사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고요. 아니 뭐 시총이 워낙 크니까. 예. 12일에는 그 미국 정부가 그 승용차와 소형 트럭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 걸로 보이냐면은 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 32년까지. 예. 그렇게 지금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5.8%거든요. 아, 그거밖에 안 돼야지. 아, 얼마 안 됩니다. 여전히 내연기관 차가 많은데 이걸 67%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라는 거는 내연기관 차 쪽에서 전기차 준비가 안 돼 있는 회사들은 정말 그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2030년 기준으로 58% 정도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아가 발표한 것도 2030년에 47%거든요. 그럼 20%포인트를 2년 만에 달성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은 지금 IRA를 통해서 그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쯤 되면은 거의 배터리 광물이나 부품에서 거의 100%를 중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보급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 공급망 재편은 공급망 재편대로 막 정말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네. 이 끝단에 서 있는 자동차까지 이렇게 빠르게 간다라는 거는 정말 그 속도 면에서는 과연 이게 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들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물론 이 상황이 한국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거죠. 이게 네. 지금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제가 주말에 압권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배터리 공급망의 의존도가 높은 거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GV70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공급망의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해서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최근에 한 2, 3년 동안 한국에 있는 배터리 셀 회사들이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은 공급 제약들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정말 이렇게 숨이 턱턱턱 막히는 시점들이 되면은 그 공급망 재편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2030년, 2032년에 미국의 어떤 전기차를 67%를 가져간다라는 거는 여기에 딸려 있는 공급망들을 다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 회사들이 그걸 할 리는 없으니까 그럼 거의 한국 회사들이 이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들을 거의 다 재편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쯤 되면. 그러겠죠. 그럼 거기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굉장히 높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러면 그 빠른 속도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뒷받침이 잘 돼준다면은 네. 이런 정책들은 우리나라 회사로서는 긍정적이고 자동차 회사로서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그 좀 행보를 좀 보여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우스를 사용을 좀 최소화해 주세요. 지금 소리가 난다. 아니 그 이 무서운 마우스 좀 하나 사줍시다. 그 정프로님이 네. 뭐 몇 달 전부터 사주신다 그러더니 자 오늘부로 바꿉시다. 정프로님 없을 때 슬쩍 바꿔야 되겠네요. 자 네. 어쨌든 뭐 이 생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난 주말에 압권에도 좀 예. 반영이 돼 있고 하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이게 미국이 중국산을 뭐 이렇게 제약하고 그런 게 사실은 대의 명분이 미국의 안보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중국 가서 막 해서 거기서 저가 기반을 만든 다음에 미국에서 또 가격 막 낮추고 그런 거 그냥 둬도 되나? 네?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네.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고 가자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인 거고 그 비싼 거만큼은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를 해줄게. 그렇지. 그러니까 공급망을 좀 재편을 해라라는 거고. 그 보조금대로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공급망은 뭐 호주라든지 칠레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로 공급망을 바꾸고 뭐 인도네시아, 브라질 뭐 이런 데 가갖고 다 그 공급망 바꾸면서 좀 조금 비용이 비싸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방향성과는 좀 다른 방향성이죠.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 회사들만 자꾸 그런 식으로 꼼수 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인 거 아니야 이거. 포드도 예. CATL이랑 뭐 했잖아. 슬쩍 들어왔고. 그러니까 테슬라도 또 포드가 CATL의 기술 방식으로 들어온다고? 그럼 나도. 그래가지고 그 보도도 나왔었죠. 우리 GV80 왜 안 해줘? GV70은 70 그래. 그게 SK온 배터리가 중국에서 셀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 얘기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그 뭐 니켈을 인도네시아에서 구해오는 거, 전구체는 새만금에서 생산하는 거, 이런 계획들이 다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한 25년 이전에는 그 공급망들이 거의 재편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그 중국 공급망을 계속적으로 쓰겠다는 테슬라. 27년이요? 아니요, 25년, 그러니까 25년. 공급 계약들을 보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산업 기자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세세하게 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호주에 있는 누구 회사로부터 공급 계약을 받기로 했다. 이런 MOU 기사들은 다들 잘 안 보시잖아요. 그럼 보면 그런 뉴스들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장기 계약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공급 계약들이 보통 23, 24 요쯤은 이제 중국에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비율을 높여가야 되는 24년, 25년, 26년 이후의 계획들을 보면은 이제 그 미국하고 FTA 국가라든지 아니면 MSP라고 광물 협약에 맺어 있는 그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법은 취지를 잘 살려야죠, 그죠? 그리고 법 취지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좀 눈치를 주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테슬라의 행보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팔이 이게 안으로 굽는가 봐. 세 번째 뉴스요. 세 번째 뉴스는 지난 금요일에 그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그냥 그것 때문에 불기둥이었죠. 아, 불기둥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주말 내내 그 반도체 업계 분들이 이른바 갑론을박. 네. 이게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굉장히 특이한 발표였던 게 이게 감산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는 좀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던 거는 1998년? 그렇다면서요. 예. 그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2, 3위 업체가 그 형이 얼마나 미웠겠냐고. 자기네 돈 많다고 그냥 계속 그냥 마이웨이 간 거네. 그렇죠. 야, 98년이 처음이에요? 예. 그 감산이라는 게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웨이퍼를 딱 집어넣는 거를 아예 줄여가지고 이걸 기술적 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위적 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조금 조율하면서 하는 것들은 이제 기술적 감산이라고 해서 그 전에도 조금씩 했었는데 아예 대놓고 웨이퍼를 안 집어넣는 인위적 감산은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4분기에 그 감산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감산을 했잖아요. 근데 삼성은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삼성 점유율이 거의 40%에서 45%로 한 번에 뻥 올라갔어요. 근데 만약에 감산을 삼성전자가 안 했다라 그러면 정말 그 이제 주말에 좀 나왔던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둘 중 하나 망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S하고 마하고? 예. 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인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감산 조치를 취한 거는 어쩌면 나머지 2, 3위 업체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감산을 안 하고 이어갔다면 점유율이 뭐 더 높아졌을 거고 나머지 회사들은 훨씬 더 힘들어졌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은 가장 그 뭐 대표적인 얘기는 감산을 했으니까 가격이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인식들은 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어차피 세 군데서 만드는 거니까 두 군데는 이미 감산을 하겠다라고 했고 삼성전자가 1등 업체가 감산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어느 정도 지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효과는 하반기쯤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좀 있고요. 2차적으로는 야, 이거 삼성전자가 뭐 2, 3위 업체들 위에서 그랬겠느냐. 내가 살아야지. 이거 재고 수준이 더 이상 삼성전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게 분기 정도 적자가 아니라 이대로 그냥 갔다가 연간 적자로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천하에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에다 20조 원을 빌려왔다라는 거는. 그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하자고 그랬을 때 그때 좀 하지. 그걸 뭐 한다고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 자신 없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에 자신 없어요? 누가? 삼성전자요. 그러니까. 감산한다는 얘기는 후퇴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전략적으로 미리미리 좀 해가지고 가격이나 좀 띄워놓지. 예, 그 자신 없나요라는 얘기는 제가 일종의 좀 흉내를 내본 건데 그 당시에 그 수많은 논쟁 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예. 자신 없나요? 자신 없나요? 이재용 부회장 얘기. 예, 딱 투자를 뭐 돈 드릴 테니까 투자해서 이겨낼 자신 없나요? 투자 줄일 거예요? 돈 안 들여도 돼요? 돈 들여봐야 못한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 이 재고 자산이 쌓여 있는 수준이 너무나 높은 데다가 그 중국의 이제 그 PMI가 이제 5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지금 감산을 하지 않고서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돌아서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은 감산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돼 있는 거고 그 얘기인즉슨 이거를 그렇게 좋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배터리 반도체 전문가들도 야 지금 올해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삼성전자도 그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너무 이게 뻔한 얘기긴 한데 이게 그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AI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 칩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리고 DDR5의 전환으로라든지 여기서 신규 수요들이 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냐, 뭐 가격을 조절했냐 안 했냐는 그냥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얘기고 결국 하반기에 수요가 어디서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느냐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식상하지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수요들이 나타나고 있는 세부 지표들 우리 보통 송명석 위원님이 주로 챙겨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노트북이 몇 대가 더 팔렸는지, 뭐 태블릿이 얼마 더 팔렸는지, 스마트폰이 얼마 더 팔렸는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는 잘 보지 않지만 지금 수요가 되살아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대만이라든지 중국에서 나타나는 이런 소소한 지표들, 뭐 PMI 지표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보통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지난 주말에 분위기는 감산 그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감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가장 큰 대중주인 삼성전자가 어쨌든 크게 반등을 하면서 기존에 굉장히 그 큰 수익을 내고 있던 주식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두뇌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